여기 대한민국, 아니 세계 최고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 한강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녀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었고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5개를 다녔거든요. 소설가가 되어서도 돈을 벌어야 했으며 경제적으로 허락되지 않을 때에는 돈도 벌러 가면서 새벽에 밤에 주말에를 쓰고 한 국가의 블랙리스트가 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강. 그녀의 아버지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소설로 유명한 한국 문학의 거장 한승원 작가였는데요. 이 소설가 가족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문학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소설가이시기 때문에 집은 가난했지만 집에 책이 많아서 하지만 그 시기 너무나도 가난해서 이사를 계속 다녀야 했고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계속 전학 가고 집에 가득했던 책들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변함없는 친구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막 이사를 가면 친구가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1980년 한강이 10살이 된 무렵 중학교 선생님이던 그녀의 아버지는 교사직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서울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온 가족이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4개월 뒤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은 한강의 어린 시절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가족 대신 누군가가 다쳤을 것 같은 그런 감정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 한강은 아버지의 책장에서 한 사진첩을 몰래 보게 되는데 그 사진첩 속에는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적인 사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군인들이 잔혹하게 죽인 사람들의 얼굴들, 또 하나는 다친 생명을 위해 피를 나누려고 병원 앞 빙글빙글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한강은 어떤 마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어떤 마음으로 인간이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신의 피를 나누는가 하는 이런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모순 을 꿰뚫어 보고 싶었고 그 답을 책에서 찾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답을 찾아볼까? 문학 작품들 속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녀는 의외로 많은 작가들이 본인과 똑같이 길을 잃고 그들도 글을 통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며 나도 작가가 돼야겠다고 결심하게 되는데 글을 쓰는 건 질문하는 거구나. 나에겐 지금 질문이 아주 많으니까 나도 글을 쓰면 되겠다. 그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한강은 시간이 지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내다 시 합평의 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현대 시집들을 하드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중요한 시집들을 일주일에 2권씩 토론하였고 그 뒤에는 자신이 쓴 시를 읽고 장단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그 시기 그녀는 시에 푹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다 읽고 나니까 시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는 시로 먼저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대학을 졸업한 한강은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바로 취직을 했었는데 출판사에 다녔어요. 그때 그녀는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글쓰기에 더욱 몰두하게 되는데요. 점심시간을 줄여서까지 짬내서 글을 썼고 퇴근만 하면 뛰어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글 쓰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며 완성한 작품 붉은 닷은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소설가로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특이한 이름 탓에 낙동강 대동강이라며 놀림을 많이 받던 그녀는 신춘문예를 낼 때 한강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좀 놀림도 많이 받고 너무 눈에 띄니까요. 그래서 좀 싫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한강현 이렇게 바꿨다가 그래도 한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한강처럼 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그 의미는 참 좋았는데 강이라는 뜻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죠.
이후 20대 중반이 된 한강은 출판사를 그만두고 여러 훌륭한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그렇게 2007년 그녀는 채식주의자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인간의 폭력을 삶을 저버리더라도 폭력은 거부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얘기가 나오고 채식주의자의 내용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작가가 폭력적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아예 안 읽을래. 너무 끔찍해.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채식주의자는 사실 폭력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했던 한강이 그 무서운 폭력의 정면으로 마주한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폭력의 장면인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이고 이후 시간이 지나 40대에 접어든 한강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에 그 답을 찾고자 자기 자신을 깊게 파고 들어갔는데요. 깊게 파고 들어갔을 때 만나게 된 게 광주에서 일어났던 학살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 몰래 본 그 광주 학살 사진첩에서 보았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이것에 대한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죠. 결국은 이것을 직면해서 뭔가를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없겠다는 그런 그 소설은 바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분류된 한강은 해외 도서전에도 못 나가게 배제되었고 소년이 온다는 정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책을 비치하는 사업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암울했죠. 책이 나오면 신문에 기사 한 줄이라도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그녀는 한순간에 블랙리스트가 되어 철저히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한강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다른 책은 몰라도 적어도 이 책만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읽고 과거 광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멀리 목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다 갔어요. 한강이 전국을 순회하며 그렇게 노력을 하던 도중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The Vegetarian by Han Kang. 한강이 9년 전에 썼던 채식주의자가 번역이 되면서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죠. 이후 한강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기를 끌었고 소년이 온다 또한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는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한강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녀에게는 죽은 언니가 있었고 본인은 태어날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혼자 집에 있던 한강의 어머니 임강호 씨는 갑작스럽게 아이를 조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던 때에 이제 조산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후 그녀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장티푸스에 걸려 많은 약들을 먹게 되면서 그녀는 이번에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2번의 큰 상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결국 아이를 낳지 않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조금 시기를 놓쳐서 어렵겠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셔서 할 수 없이 그럼 그냥 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이가 한강이었고 그런 사연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분이 살아야 할 자리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함 같은 거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언니를 생각하며 2018년 흰이라는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어떤 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사실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쓴 이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온다에 들어있는 고통은 그 소설의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주제를 피하겠지만 한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런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써내게 됩니다. 도망가면 이제 좋죠. 근데 다시 오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을 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업적과 좋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대한민국과 노벨 문학상의 거리는 멀어 보였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서구 중심이었고 아시아 문학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그나마 관심을 받았을 뿐 한국 문학은 전혀 조명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그렇게 한강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를 넘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주류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했죠. 그 누구보다 폭력과 고통을 섬세하게 다뤘던 그녀는 놀랍게도 누구보다 깊은 희망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둠의 시기가 다가오면 그 어둠 속에서 항상 가냘픈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성공의 비밀은 아닐까요? 자주 꺼내보는 말 중에 하나는 살찐 낙관보다는 가냘픈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호하게 낙관에 빠지기보다는 어렵지만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가냘프게라도 계속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희망의 특성은 그것이 어두운 곳에서 솟아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떤 절망을 느끼게 될 때 그 말을 가끔 꺼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